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오늘 햇살처럼 우리들의 영혼에도 봄날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햇살이 가득한 그런 날이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노년기 사랑의 진심 담기를 통해서 경계, 존중과 동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단팥빵에 단팥이 빠지면 그 빵 맛은 어떻게 되죠? 그냥 빵이죠. 단팥빵의 의미가 사라지잖아요. 만약에 바느질을 하는데 실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네, 바느질을 한참 하고 났는데도 정말 황당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도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허전함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삶의 전부인 사랑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에서부터 그 기초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랑은 서로의 마음에 진심이 담겨질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합니다. 나의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이 혹시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세요? 그런데 마음은 사랑과 같아서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우리가 보려고 마음을 열고 보아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보아야지 자세히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교통사고처럼 우연히 만나게 되는 연애, 어떤 연애일까요?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77세 된 할머니께서 어느 날 40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을 사별로 떠나보내고 너무 시리에 잠겨 있었다고 해요. 나에게는 정말 사랑이 없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외로움을 견디던 어느 날 80대인 할아버지께서 우연히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연애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교통사고처럼 우연히 만나게 되는 연애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활짝 웃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을 하게 되니까 정말 식욕하고 그리고 수면욕처럼 성욕도 창피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표현을 잘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랑을 하다 보니까요, 정말 그 행복감이 어느 날 그 50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그런 행복감을 느끼신다는 그렇게 로맨스를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듣는 저도 그 행복감에 할머니가 그 행복해 하시는 모습에 덩달아 저도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어떤 분은 연애를 하다 보면 노년기의 건강이 내가 있던 병도 사라지고 또 어떤 엔돌핀의 상승으로 인해서 정말 기분이 좋아진다고도 표현해요. 그러면서 살만 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로맨스는 노년기를 사시는 분들이 황혼 로맨스를 스스로 말할 때 정말 그분들이 행복함을 잘 찾아가 살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데 사랑에 빠지는 분명히 1단계가 있어요. 사랑에 빠지면 그 행복감 때문에 성호르몬과 도파민이 많이 생성된다고 해요. 그래서 막 그 사람만 보이는 거죠. 그 사람만 보이고 막 그 사람 생각만 하고.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혹시 아세요? 얼마나 오래 갈까요? 사람마다 물론 다 다르겠지만요. 그렇게 한참을 지나다 보면 결국에 사랑도 조금은 퇴색이 되겠죠. 그 퇴색된 사랑 속에는 또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애착 호르몬이라는 것이 생성된다고 해요. 그래서 도파민이 이번에는 도파민이 아닌 옥시토신이 계속적으로 생성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식을 것 같지만 또 여성분들의 그 끈끈한 애착과 관계, 사랑을 지속되기 위한 애착 호르몬이 계속적으로 그 부부의 관계를 지속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노년기의 여생을 보내면서 세대 간의 화합을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러지 못할 때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 청년기부터 그 다음에 중년기 그리고 노년기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화합해서 함께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계절 아시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는 어떤가요? 어떠세요, 봄에는? 따뜻하죠.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죠. 여름에는 어때요? 푸르던 울창한 숲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가을에는 형형색색 아름다운 나무들이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 뒹구는 모습 자체가 또 그 아름다움으로 그리고 약간 애잔한 아름다움으로 다가오죠. 또 겨울에는 어떠세요? 다 떨어진 앙상한 나무 가지지만 또 새싹을 기다리는 그 그리움으로 그 겨울을 나죠.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각 구간마다 각자의 삶의 아름다움이 뿜어져 나와요. 자연과 같이. 그럼 노맨스의 사랑이 육체적인 표현이 되는 성생활이 삶과 인간관계에서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성생활이 삶과 인간관계에서 영향이 얼마나 미칠까요? 많이 미칠까요? 저기 표를 보면요. 중요하다고 93.9%를 대다 거의 94%예요. 이 94%는 전체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고요.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에게 물어봤을 때는요. 96%나 됐다고 해요. 좀 더 많은 프로테이지죠. 자,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부부와 연인 간의 성생활은 육체적인 친밀감과 함께 또 어떤 것이 플러스 될까요? 정신적인 친밀감도 함께 돼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1+1처럼 정서적인 친밀감도 함께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되게 당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성이 아주 좋아지는 거죠. 부부의 친밀감이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서 성생활이 삶과 인간관계에서 미치는 영향이 정서적 친밀감으로 모든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좋게 미치는 영향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친밀감은 두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 중에 유사성도 있고 차이점도 있잖아요. 다 똑같으세요? 어때요? 사시면서 다 똑같으신가요? 어떤 때는 어쩜 이렇게 안 맞아 할 때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안 맞는 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맞춰가는 것이 바로 부부의 친밀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적 친밀감은 또 어떨까요? 성적인 친밀감 또한 서로의 대화 속에서 서로 양보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적 친밀감인 거죠. 성적 친밀감 같은 경우에는 서로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왜 마음이 열려야 몸도 가까워지는 거죠. 몸이 먼저 가까워지려고 하면 분명히 역효과가 나요. 그래서 성적인 친밀감 또한 부부의 관계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인 기능과 체력 저하로 성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피로감이 주 원인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나이가 드는 노년기에는 체력 저하나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없던 병도 자꾸 하나씩 보면 노년기를 사시는 분들을 보면 약을 정말 막 한 움큼씩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 드시는 것 때문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분들도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을 드실 때도 피로감이 있을 때도 정말 자기 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약을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다 내 몸에 좋을까요? 그렇지 않죠. 또 같이 먹지 말아야 하는 약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건강해지고 싶으셔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피로감 때문에
성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상대방의 배려가 부족한 거예요. 아는 지인의 이야기인데요. 친구가 되게 밝은 성격을 가진 친구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심장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해요. 심장에 어떤 관련된 약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의 부작용이 바로 발기가 되지 않는 그런 약이었어요. 친구가 워낙 성격이 밝아서 난 괜찮아. 나는 뭐 성생활 안 해도 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남편이 1년, 2년, 3년 약을 먹는 동안 친구의 얼굴에 조금씩 표정이 조금은 편안하지 않는, 그러면서 친구가 가장 많이 한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일까요? 혹시 아실까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냐면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웃는 친구의 그 모습에서 참 애잔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사실 성이라는 성관계의 성행동을 남편에게, 그리고 그 아픈 남편에게 말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부부간에도 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왜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처음에 그 얘기를 꺼내는 것이 사실은 많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상대방이 자존심이 상할까봐, 혹시 내가 신뢰를 범할까봐, 그래서 많이 이야기를 못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내 생각, 고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해도 저 사람이 바꾸지 않을 것,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을 안 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태 안 해봐서 쑥스러워서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불만이 계속 쌓아지다 보면 결국엔 성관계를 맺지 못하는 섹스리스 부부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정말 말 못한 고민으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불만이 있는 것을 억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기회가 되면 서로의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소통에는 분명히 당신과 내가 성생활을 잘 즐기고 싶은, 행복감을 느끼고 싶은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서로를 비하하거나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정말 잘 살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아내가 말하는 섹스 불만 베스트 3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 것 같으세요? 대부분 아내들이 말하는 성관계의 불만 베스트 3. 자, 첫 번째는 남편은 욕구 해소에만 급급하다고 해요. 남성과 여성이, 그리고 모두 사람마다 분명히 성관계에 대한 색깔이 달라요. 원하는 색깔도 원하는 방향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담긴 그런 성관계가 아닌 성욕을 채우기만 하는 성관계를 한다면 아내가 되게 아마 속상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는 남편의 욕구 해소만 급급한 것을 불만 첫 번째로 삼았고요. 두 번째 베스트 2는 뭐냐면요. 피곤해서 성욕이 안 생길 때, 남편은 모르지만 아내가 하루 종일 집안일도 하고 뭐 아이를 케어할 수도 있고 또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어떤 날은 정말 너무 피곤해서 저녁밥을 하기 싫을 때도 너무 많잖아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럴 때 혹시 밤에 남편이 성관계를 요구한다면 정말 피곤해서 하지 못하는데 싫은데도 남편은 또 혹시 그걸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말하는 방법을 잘 생각해서 남편이 오해 안 가게끔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해요. 그럴 때는 나는 오늘이 너무 피곤해서 당신과 성관계를 갖는 거는 너무 좋은데 혹시 내일 하면 어떠냐고, 이렇게 솔직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이번에 베스트 3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섹스하다 말고
남편의 말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외모를 비하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테크닉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못하냐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상처를 받았을 것이에요. 그쵸? 이렇게 그래도 말할 수 있는 아내가 있다면 정말 남편분들 행복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번에는 남편이 말하는 섹스 불만 베스트 3 어떤 게 있을까요? 아내가 섹스를 거절할 때 그럴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이제 좀 서운하나? 나를 싫어하나? 이런 고민에 빠진다고 해요. 남편들이 되게 남성답고 이렇게 막 멋진 척을 하지만 때로는 소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 그 아내가 거절할 때도 분명히 아까처럼 이유를 분명히 말해준다면, 그리고 거절 당했을 때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그 이유를 혹시 물어보면 훨씬 더 관계가 좋아지겠죠. 베스트 2는 뭐가 있을까요? 항상 남편만 요구하는 것. 왜 저 사람은 날 진짜 좋아하지 않나? 왜 나만 맨날 이렇게 무슨 나만 원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왠지 소외감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랑에 식었다고 오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내가 그런 테크닉이 뭔가 잘못되어지고 있나라는 혼자 고민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베스트 3는 뭐가 있냐면요. 아내가 적극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섹스는 결국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만 제로 섹스를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관계를 통해서 동의에 의한, 협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저 사람이 동의하고 내가 동의하는 그런 성관계, 부부 성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서로에게 정말 아름다운 밤이 되겠죠. 그럴 때 정말 성관계가 아름다운 선물로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함께 들여다봤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성의 부족, 서로 원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사실 다양성도 충분히 충족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스트레스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번에는 서로의 배려의 부족으로 마음을 다치게 될 때 그 닫혀진 마음으로 인해서 성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성생활 또한 불편하게 되겠죠. 그런 불편함이, 각자의 불편함이 부부 간에 계속적으로 있다면 결국에 성생활 속에서도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관계의 선인데요. 그 선을 넘어가면 성폭력일 수 있는 것이죠. 나와 상대방이 원하는 분명히 존중의 선이 있어요. 성관계를 맺을 때도 그러지 않을 때도 분명히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시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세요? 화장실 가시는 분. 처음 들었어요. 저 화장실 가신다. 그럴 수 있죠. 네. 네? 전 생수. 아침에 일어나서 생수 물 한 잔. 아, 생수, 물 한 잔. 맞습니다. 물 드시는 분도 참 많아요. 근데 화장실도 가시는 분 참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딱 들어보니까. 근데 물 드시는 분들은 그냥 드시는 게 아니고 내 몸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아마 내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물을 드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만남을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짓는데요.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또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 준비에 바쁜 사람이 있고요. 또 누군가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입 닦는 것부터 먼저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각자가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의 선을 넘는데도 분명히 서로의 존중하는 마음이 우선순위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혹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혹시 방귀 아시죠? 방귀와 트림. 우리의 정말 그냥 할 수밖에 없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귀와 트림이 시시때때로 정말 어떤 상황을 가리지 않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만약에 그런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밥을 먹는데 내 앞에 있는 남편이 꼭 하고 트림을 계속 한다면 정말 맞아요. 밥맛이 다 뚝 떨어질 만큼 속상할 것 같아요. 또한 시도 때도 없이 막 방구를 뿡뿡뿡뿡 끼고 다닌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아니, 기분이 좋고 서로 꽁냥꽁냥하고 사랑하는 시기면 괜찮죠. 그런데 어느 날은 서로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관계가 서운해지고 부부싸움의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쵸? 이런 것들이 정말 이런 사소한 생리 현상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서운해지는, 각방을 쓰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러한 사소한 취향의 문제로 우리가 부부싸움이 정말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취향의 문제로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결국에 나와 상대방이 원하는 존중의 선을 이해하고 함께 지킨다는 것, 그것이 가족관계, 부부관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라서 또 일치하는 선과 불일치하는 선이 있어요. 아빠는 나를 너무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식은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랑한다고 결혼을 했지만 정말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 부부싸움을 매일 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분명히 각자의 성격에 일치하는 선과 그렇지 않은 선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의 선을 자세히 보아야 보여요. 사랑과 마찬가지로 관계의 선도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일치의 선을 잘 본다면 그 다음에는 서로에게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들여다 보셔야 해요. 그래서 서로에게 언어나 시선이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도록, 그래서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가정과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서로에게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갱년기 동상이목이 있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저 그래프를 보시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남성의 갱년기와 여성의 갱년기가 비슷한가요? 아니죠. 40대에 오는 갱년기는 거의 40대 이후로 오는 것은 비슷하다고 해요. 그런데 여성의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남성의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그 발달이 전혀 다른 거죠. 남성은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그 줄어드는 호르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성은 어떻게 돼요? 뚝 떨어지죠. 뚝 떨어지기 때문에 여성의 갱년기는 너무 많이 힘들어요. 예, 정말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고 뭐 열이 나기도 하고 또 정서적인 증상으로 막 화가 나고 우울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갱년기 동상이몽을 부부가 서로 공유하고 대화를 통해서 잘 이해를 한다면 분명히 이 몸은 갱년기 동상이몽이지만 마음은 서로 보듬을 때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사실 이런 모든 부부의 성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우선 되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러세요? 네. 네.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아주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많이 사랑해야만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인은 성인끼리 서로 만나면서 관계를, 거리를 잘 유지하며 자아를 두르고 있는 경계를 잘 튼튼하게 구축해 가야 해요. 여러분들 혹시 타인 중심적인 삶과 자기 중심적인 삶,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일까요? 타인 중심, 이타적인 삶을 말씀하시는 거죠. 타인 중심적인 삶. 어떤 것이 맞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다 힘들 것 같으세요? 자,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타인 중심적인 삶은 대부분 배려를 많이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되게 지고지순하게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줘요. 그런데 혹시 자신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나는 없이 혹시 그 안에 타인만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과연 이기적일까요? 어떠세요? 타인 중심적인 것도 자기 중심적인 것도 자아 경계를 세우는 것에는 둘 다 실패한 거라고 해요. 사실은 타인 중심적인 것과 자기 중심적의 교집합을 이루는 것이 사실은 나의 모습이라고 해요. 어떤 때는 타인 중심적일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자기 중심적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타인과 상대방, 타인과 자신에게 오가면서 그런 경계를 잘 만드는 것이 바로 튼튼한 자아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친구와 맛집을 같이 갔어요. 내가 좋아하는 맛집이에요. 그런데 친구가 맛없다고 했을 때 타인 중심적인 사람은 어떡해, 미안해, 내 입맛이 너무 별론 것 같아. 그래, 다음부터는 너가 맛있는 대로 갈게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어떻게 말할 거예요? 맞아요. 너는 입맛이 왜 그러니? 이렇게 맛있는 거 맛없다 그러면 어떡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정말 나도 남도 배려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나도 타인에게도 좋은 것, 그것이 자아의 경계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고요. 거리 두기를 통해서 나도 건강하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본인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는 편인가요? 어떠세요? 잘 안 보세요. 잘 안 보이죠? 맞습니다. 내 마음이 사실을 잘 보이진 않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잘 모른다 하잖아요. 정말 자세히 들여다봐도 내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런데 내 마음을 잘 다독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지내고 싶은 일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반신욕을 하면서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집안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고민을 하다가 반신욕을 먼저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반신욕을 하면서 책을 한 3-4시간을 충분히 읽은 다음에 나와서 집안일을 하니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집안일이 막 2시간 할 일을 정말 30분 만에 제 마음이 행복하니까 뚝딱 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집안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내가 좋아하는 반신욕을 오늘은 포기하고 집안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집안일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짜증이 나고 저녁에 돌아온 남편에게까지 제가 막 짜증을 부린 그런 저를 보면서 정말 내 마음을 바라보려면 마음을 다독이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세워보세요. 그러면 건강한 자신의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야 나와 부부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행복함이 오고 가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노우면 노우, 경계 존중의 법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볼 건데요. 누구나 자신의 경계를 존중받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내 안에 경계에 훅 들어오면 어떠세요? 기분이 나쁘죠? 그것이 바로 성폭력이에요. 혹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온 남편이 너무 반가워서 아내가 자기 왔어 막 이렇게 맞아들이는데 갑자기 남편이 화를, 아니 뭐가 좋아서 이렇게 날 좋다고 해 하고 화를 낸다면 바로 이게 언어 정서적인 경계 존중이 넘어선 거예요. 경계의 법칙을 어긴 그런 일입니다. 이런 것처럼 경계는 우리 곳곳 삶 속에서 있는데요. 두 번째는 보면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돼요. 어떤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아이들 방에 그냥 훅 들어가세요? 노크를 해야 되죠. 화장실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운전을 할 때요, 차선을 지키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관계를 침범할 때는 분명히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지 사고가 나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사고가 성폭력이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무엇이 있냐면요. 상대방이 노라고 하면 무조건 노예요. 예스만 예스입니다. 3, 4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있어요. 어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오늘도 또 똑같이 일주일 전에 성관계와 똑같이 가질 의무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나의 어떤 감정에 따라 성관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내 맘대로 하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성폭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고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 이 시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성폭력은 성인지 감수성이 있어야지 보입니다. 그냥은 잘 보이지 않아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그럼 뭘까요? 처음 들어보세요? 아, 그렇군요. 제가 계속 저는 강의할 때마다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말이라서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별 차이에 따른 불평등한 것을 인지하는 것. 그게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에요. 어렵나요? 어려우세요? 어렵지는 않죠. 또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하는 민감성을 키우는 것이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에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드라마에 부자 남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여성과 둘이 연애를 해요. 그런데 사랑 고백을 할 때 내 맘대로 기스키스를 합니다. 어떠세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동의를 통해서 허락을 받고 키스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드라마나 영화나 대중매체 속에서 엄청 많이 이런 성폭력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것을 보고 아, 저것은 성폭력이구나, 잘못된 행동이구나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해가 잘 되셨나요? 네. 우리들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감정이 이 사람이 너무 좋다고 그 사람을 계속 쳐다보는 것. 이것 또한 상대방이 그것이 불편하면 시선 성폭력입니다.
이런 것들을 꼭 인지하셔야 해요. 자, 그러면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문 그림이에요. 두 개의 문인데 한쪽 문에만 눈이 다 붙어 있어요. 공중 화장실에나 지하철에나 몰카범들이 특히 여자 화장실에만 붙여놓은 그런 몰래 카메라입니다. 왜 여성에게만 이렇게 몰카들이 몰려져 있을까요? 우리 사회의 성별 고정관념, 이런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외부에서 있던 일이 가정에서도 일어났다고 해요. 어느 날 우리 집 화분 속에 뭔가 자꾸 반짝반짝 거려서 보니까 그 속에 몰카가 있다고, 몰래 카메라가 있다고 신고를 했어요. 그 집 큰딸이. 그런데 그 집에는 두 딸이 사는 가정이었고요. 새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래서 그 새아버지가 화장실이랑 작은 딸 방에 몰카를 이렇게 숨겨놓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요. 새아버지의 궁색한 병명은 무엇이었냐면, 큰딸과 내가 사이가 안 좋아서 큰딸이 집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보려고, 그래서 카메라를 화장실과 그리고 작은 딸 방에 설치했다고, 너무 경찰은 들으면서 어이가 없었다고 해요. 예. 그리고 결국엔 이 아버지는 여러 가지 정황상 카메라에서 그 CCTV를 계속적으로 보았던 그런 것들이 다 발견이 돼서요.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문을 통해서 우리의 성관념이 가정에서도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슴도치 딜레마가 무엇일까요? 고슴도치를 보면서 우리도, 사람도 건강한 거리두기를 해야 해요. 고슴도치는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죠.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죠? 다 찔려서 상처가 너무 많이 나요. 피가 철철 흘릴 만큼 아프죠. 그런데 또 멀리 떨어지면 온기가 없어서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슴도치들은요, 가까이 모였다, 다시 헤어졌다, 이것을 반복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울수록 좀 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고 허락을 통해서, 그래서 거리를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부부 사이에서도, 노년의 부부 사이에서도, 또 노년의 사람과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함께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나는 나대로, 존재대로, 또 상대방은 상대방의 존재대로 그 삶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거리가 멀어질까봐 두렵다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한다고 사람들이 거리가 멀어질까요? 중요한 것은 그 솔직하게 말하는 방법의 차이죠. 그 방법을 어떻게 말하냐의 차이예요. 성적 동의가 없었다면 무조건, 그 동의가 없었다면 성폭력입니다. 그럼 성적 동의의 5대 원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정서적 경계를 존중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아 경계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경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추측이나 동의 추정을 하면 안 돼요. 이럴 것이다. 내 아내는 오늘 내가 아마 이렇게 성관계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할 거야 라는 추측이 아니고요. 물어봐야 해요. 그래서 그것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계속 말했던 것처럼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유 선택을 존중해야 해요. 적극적인 동의는 무조건 자유로워야 합니다. 힘에 의해서, 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어떤 그런 위계 질서에 의해서 동의를 하는 것은 자유로운 동의일까요? 남편이 좀 이렇게 폭력을 저지르는 남편이에요.
그래서 무서워서 동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동의죠. 이런 것처럼 동의를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힘으로 조정하거나 뭐 돈으로 조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되고요. 동의든 거부든 상대방의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왜 지적 장애인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분명히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소통과 신의를 중시해야 돼요. 상대의 요구를 알아가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아내의 얼굴을 남편의 얼굴을 잘 살펴봐야 하고요. 그리고 뭔가 얼굴의 표정이 다르면 빨리 그 위험을 인식해야 해요. 그리고 상대의 표정과 감정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몸의 반응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 또한 인식해야 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적 동의의 5대 원칙 중에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 서로 건강할 때 성 행동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당신의 행위를 즐겨야 할 의무는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할 때 그 성행동은 함께 즐기는 것이고요. 성적 즐거움은 각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동의 하에 함께 하는 것이죠. 상대가 알고 있는 동의여야 해요. 나만 아는 동의는 동의가 아닌 것이죠. 또 의사 번복 존중. 만약에 성관계를 갖고 있는데 아내가 나 이제 그만 스톱하고 싶어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정말 스톱해야 돼요. 스톱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서는 적극적 합의로 인해서 더 행복한 성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경계를 지켜야 하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마음에 진심 담은 사랑의 부메랑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상대방에게 보내면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가기만 할까요? 언젠가는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재지 말고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많이 친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아무리 친절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 언젠가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꽃향기 나는 사랑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죠. 꽃은 시들고 향기는 언젠간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사람 냄새 나는 사랑, 노부부가 함께 나누는 사랑은 아마 가슴속에 평생 잊지 못하는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부메랑 같은 진심 담은 사랑을 한번 오늘 이 시간부터 1일 시작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네,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